100여 년 만에 드디어 철옹성과 같이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현의 혈기를 쓰러뜨린 규살대. 그것은 커다란 운명이 바뀌는 변화의 조짐이었고 어느 한쪽엔 희망과 함께 기쁨을, 어느 한쪽엔 실망과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이 공간 무한성에 불려온 아카자는 자신 외에 다른 상현의 혈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항아리에서는 효옷이라는 괴이한 소리와 함께 상현의 오 교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괴기스러운 모습이었죠. 이들은 어떤 상현이 규살대에게 당한 것인지 몰랐기에 교코는 내심 아카자가 당하길 바랐었다는 마음을 내비치며 도발하였고, 마침 또 다른 상현의사 한텐구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곳에 불려온 것이 정확히 113년 만이라고 말했고 그 숫자가 나눌 수 없는 짝수, 홀수라며 무섭다고 엄살을 떨어댑니다. 키부츠지 무자는 아직 무한성에 오지 않았기에 아카자는 상현일이 어디에 있는지, 설마 당한 건 아닌지 나키메에게 물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걱정은 해주지 않냐고 말하는 규타로의 회상 속 혈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소중한 동료라는 이유로 모두를 엄청 걱정했다고 말하며 아카자의 어깨에 친근히 팔을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 적힌 문자는 과거 상현의 6이었으나 현재는 상현의 2라고 적혀 있었죠. 도우마는 전에 교코가 항아리를 준 것에 다음번엔 자신의 집에 놀러오라고 말하며 이들이 잡담하는 사이 아카자는 도우마가 자신의 어깨에 올려놓은 팔을 치우지 않자 그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립니다. 도우마는 피를 흘렸으나 금세 재생했고 이어서 그가 아카자의 주먹을 훌륭하다고 평가하며 예전보다 좀 강해진 건지 해맑게 묻자 아카자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런 상황에 나키메는 상현일이 어디냐고 물었던 아카자의 물음에 답했는데 그녀의 말에 교코의 도발에도 무미건조했고 도우마에게도 싸늘했던 아카자의 표정이 순간 변하며 그의 시선이 상현의 1에게로 향합니다. 상현의 1의 이름은 코쿠시보. 그는 아카자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무잔이 도착했음을 알립니다. 어떤 실험을 하는 중인 무잔은 차가운 표정으로 규타로가 죽었다고 공표했고 상현 딸이 이지러졌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이에 도우마가 규타로를 자신이 소개했으니 사죄의 의미로 자신의 눈을 도려내겠다고 말했으나 무자는 내 놈의 눈알 따윈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규타로와 규살대의 싸움을 평합니다. 그는 규타로가 질 것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키가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이었죠. 무자는 처음부터 규타로가 나서서 싸웠다면 이겼을 거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그러나 그딴 건 더 이상 무잔에게 의미 없는 일이었고 인간적인 부분을 많이 남겨둔 자들부터 차례차례 지고 있다는 것에 한심하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분위기를 모르는 도우마는 해맑은 표정으로 무잔이 슬픈 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언제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적 있었냐고 물었고 그의 말에 무잔은 자신이 분노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전히 우부야시키 일족을 매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푸른 피어나를 수백 년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일침에 한텐구는 엎드려 빌었고 아카자는 침묵을 지켰으며 코쿠시보는 반론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우부야시키가 교묘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핑계를, 도우마 또한 탐지 탐색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교코가 자신은 다르다며 무잔의 소망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정보를 물어왔다고 말하자 무잔은 교코의 머리를 자신의 손으로 이동시키며 정신교육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변화, 무잔은 온갖 변화가 대부분 퇴화 또는 쇠퇴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불변, 완벽한 상태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말했습니다. 113년 만에 상현이 죽어 변화가 일어난 것에 무자는 자신의 불쾌감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정보를 히히낙낙거리며 전달하지 말라고 말했고 교코의 머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죽을 힘을 다해 일하라며 상현이 분발할 것을 촉구했고 정보가 확정되면 한텐구와 함께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린 뒤 무자는 사라집니다. 도우마는 자신도 같이 가고 싶다며 교코에게 정보를 캐물었는데 이때 아카자가 도우마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그와 함께 순간 아카자는 자신의 팔이 잘려 피가 흐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코쿠시보가 그의 옆에 나타난 것이었고 아카자는 그의 존재를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은 괜찮다며 코쿠시보가 자신을 위해 행동한 것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이것은 서열의 흐트러짐, 더 나아가 주종관계에 금이 갈 것을 염려한 코쿠시보가 아카자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코쿠시보는 정 마음에 안 들면 교체 혈전을 신청하라고 말했고 도우마는 어차피 신청해봤자 아카자가 우리를 못 이길 거라며 아카자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보다 늦게 혈귀가 되었는데 아카자의 자리를 몰아내고 상현의 일을 차지한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는 아카자의 얼굴엔 힘줄이 돋아났고 시끄럽게 떠드는 도우마의 뒤로 코코시브는 아카자에게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아카자는 그의 물음에 알겠다고 말하며 한 발짝 물러서면서도 자신은 반드시 코코시브를 죽이겠다고 말했고 코코시브는 노력하라는 말과 함께 무한성을 떠납니다. 도우마는 자신이 대화에 끼지 못해 왕따를 당하고 있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고 아카자는 그를 무시한 채 무한성에서 나갑니다. 요코는 한텐구와 함께 나키메의 능력을 통해 어디론가 사라졌고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도우마는 나키메에게 말을 걸었으나 무시당하며 무한성에 오기 전 자신이 원래 있던 거처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도우마는 교주라고 불리고 있었고 신자가 왔다는 말에 그는 신자를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꽃이 피는 따스한 계절, 마루에 앉아있는 한 남자와 평온히 잠든 한 여자. 누군가가 마루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주먹밥과 차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은 자는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죠. 음식을 내오던 자의 이름은 스미요시. 그는 집사람이 잠들어버린 탓에 손님이 애를 보게 만들어 죄송하다며 자신의 아이를 화투패 귀걸이의 사내로부터 받아 안았습니다. 화투패 사내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계속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것은 민폐라고 생각했기에 내온 차를 다 마신 뒤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미요시는 스스로 민폐라는 그의 말을 부정했는데 화투패 사내가 자신과 아내, 태어날 아이까지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떠나겠다는 그의 의지는 단호했고 스미요시는 그가 대를 이을 자가 없어 곤란해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최소한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투패 사내는 이마저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도를 공부하는 이가 도달하는 곳은 언제나 같기에 자신은 특별하지 않다. 자신은 소중한 존재를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고 인생에서 꼭 해야 될 일을 끝내야지 못한 아무런 가치 없는 사내다. 화투패 사내는 후세에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만큼 자신은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미요시는 그의 말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난 탄지로 또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마침 탄지로가 깨어난 것을 본 카나오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꽃병을 놓쳐 깨뜨렸는데 탄지로가 유곽에서의 싸움 이후로 2달 만에 깨어난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카나오는 탄지로가 깨어난 것에 안도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한편 귀사할 때의 사후 처리반인 은부대 소속의 카쿠시, 고토는 탄지로에게 고급 과자인 카스텔라를 주기 위해 탄지로의 병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는 탄지로와 인연이 깊은 카쿠시였습니다. 조합회의 때 탄지로를 끌어낸 것도 그였고 2달 전 유곽에서 탄지로 일행을 발견한 것도 그였죠. 그때 탄지로 일행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에 그는 그들의 사이가 엄청 좋다고 생각했으나 탄지로 일행은 그 상태로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던 것이었죠. 그는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검객이 되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탄지로 일행들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고토가 카스텔라를 탄지로에게 선물하려는 이유는 탄지로가 코가 맑기 때문에 혹시 가까이 놔두면 냄새를 맡고 깨어날지도 모른다고 판단해서였죠. 병실로 들어간 고토는 깨진 꽃병과 탄지로 옆에 앉아있는 카나오를 발견하게 되는데 고토는 카나오가 깨진 꽃병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그녀가 말도 전혀 하지 않는 좀 이상한 아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고 그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귀사를 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토는 깨진 꽃병을 정리하고 카스텔라를 두고 가려는데 깨어난 탄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탄지로가 의식이 돌아온 것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는 카나오에게 지금만큼은 계급 따윈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카나오가 맹하다며 탄지로가 의식이 돌아왔으면 사람을 불렀어야 했다며 화를 냈고 나비자택 동료들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에 키요와 스미, 나호는 눈물을 터뜨리며 안도했고 또 누군가가 복도를 빠르게 뛰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빨래가 뒤엉킨 채 서둘러 뛰어온 아오이였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자신 대신에 임무에 간 것이었기 때문에 아오이는 그들이 의식불명인 것에 누구보다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었죠. 탄지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제니츠는 그 이튿날에 바로 깨어나 그저께부터 복귀해 임무 수행 중이었고 음주는 아내에게 부축은 받고 있었지만 자기 발로 걸어다닐 수 있는 상태. 이노스케는 독이 퍼진 것에 호흡을 사용한 지혈이 늦어져 많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말했으나 탄지로는 천장에 매달린 이노스케를 보게 됩니다. 이노스케는 이래 전에 깨어났었고 탄지로는 그런 이노스케를 대단하다며 칭찬합니다. 자신은 불사신이라는 이노스케와 그게 아니라 바보라고 말하는 고토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소심하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카나오는 참다 못해 탄지로가 잠들었으니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탄지로는 모두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긴장이 풀린 것인지 다시금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죠.
이로부터 일주일 후 탄지로는 완전히 회복했고 이노스케는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탄지로도 곧 임무에 복귀해야 하기에 체력 회복을 위한 훈련에 나섰고 문득 나오에게 자신이 잠들어 있는 동안 다키와의 싸움에서 일륜도의 이가 다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칼이 도착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칼 대신 하가네즈카가 보낸 편지가 와 있었고 그 내용은 너한테 줄 칼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로 칼을 말아먹은 것에 대한 하가네즈카의 분노가 담긴 편지였죠. 이에 탄지로는 직접 도곡마을로 가서 얘기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듣고 큰 어르신의 허가를 받아 안내역으로 붙은 은대원과 함께 도곡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도곡마을은 외부인들에게 철저하게 은닉되어야 하기에 눈 가리개와 귀마개, 코가 밝은 탄지로는 코마개까지 착용해야 했죠. 또한 종착 지점까지 길목의 중간 지점마다 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고 다음 지점까지 바톤 터치처럼 교대로 인계하는 체계였습니다. 길의 안내는 까마귀가 하는데 까마귀를 포함한 은대원들 그리고 길의 순서도 비밀하게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사리 도곡마을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었죠. 마침내 도곡마을에 도착한 탄지로 그는 마을에서 풍기는 온천 냄새를 느낍니다. 탄지로는 마을까지 데려다준 대원에게 목소리가 사방에 들릴 정도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온천에서 목욕 중인 연주 칼로지 미츠리에게까지 전해지며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 에피소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가네즈카를 만나기 위해 도곡마을에 도착한 탄지로 그는 마을의 수장과 만나게 됩니다. 대장장이 마을의 수장은 자신이 테지카와하라 테친이라고 소개하며 탄지로의 방문을 환영했고 자신이 이 마을에서 제일 작고 제일 높은 사람이니 다다미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라고 말하자 탄지로는 자신의 이름을 큰 소리로 소개하며 도계자를 박습니다. 테친은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탄지로에게 과자를 주었고 탄지로가 찾는 하가네즈카의 행방을 이야기해줍니다. 테친이 말하는 하가네즈카의 이름은 호타루. 그는 현재 행방불명인 상태였습니다. 테친은 하가네즈카가 원래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 모양이어서 걸핏하면 성질을 부리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곤 했다고 말했고 탄지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의 칼을 부러뜨리거나 칼날을 나가게 만들었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죠. 그러나 테친은 단호했습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잘 부러지는 무딘 칼을 만든 하가네즈카의 잘못이라고 말이죠. 사뭇 분위기가 달라진 그의 말에 탄지로는 할 말을 잃었는데 사실 테친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가진 마을에서의 위치와 별개로 마을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대장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충주 코초 시노부와 연주 칼로지 미츠리라는 두 기둥의 검을 담당하고 있었고 시노부가 사용하는 일륜도의 특성을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검과 다른 특수한 형태이기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도공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테치는 탄지로가 혈귀 사냥을 나갈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될 때까지 하가네즈카가 칼을 벼리지 않을 시에는 다른 사람을 탄지로의 담당 도공으로 삼겠다고 선언했고 마을 온천이 약해진 몸에 효과가 좋으니 몸을 회복할 때까지 느긋하게 지내라고 말했습니다. 테친과의 이야기를 마친 탄지로는 괜히 싸움이 나지 않을까 복잡한 마음이었고 도곡마을 사람의 안내에 따라 온천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무브먼트와 함께 울면서 다가오는 칼로지 미츠리와 마주치게 되는데 미츠리는 온천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귀살대원을 만나 인사를 건넸으나 무시당했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탄지로에게 토로합니다. 목욕하고 기분 좋았는데 싹 다 버렸다는 미츠리에게 탄지로가 이제 곧 저녁밥이 다 된다고 전했고 이에 표정이 밝아진 미츠리는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갑니다. 온천에 도착한 탄지로는 자신에게 어떤 물체가 부딪힌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누군가의 앞니였고 그것의 주인에게로 시선을 돌리자 탄지로는 스미가 말해주었던 그의 이름을 불렀으나 게냐는 탄지로에게 죽으라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탄지로는 친해지려는 마음으로 온천에 들어갔고 게냐의 성이 풍주와 같다고 말했는데 최종 선별에서 있었던 일에 탄지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을 리 없는 게냐는 말 걸지 말라며 탄지로의 머리를 온천물에 쳐박았고 그대로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목욕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탄지로는 미츠리와 함께 식사 중이었는데 그는 엄청난 양의 식사를 해치우고 있는 미츠리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미츠리가 온천에서 만났던 자가 자신의 동기인 시나즈가와 게냐였다고 말해주었는데 게냐는 풍조 시나즈가와 사네미의 동생이었고 미츠리는 사네미가 남동생이 없다고 했었던 것에 둘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아 애처로워했습니다. 항상 형제들과 좋은 사이였던 탄지로와 미츠리는 시나즈가와 형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고 탄지로는 게냐가 식사하러 오면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으나
미츠리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게냐가 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고 뭔가 다른 먹을 것을 가져왔으리라 생각했죠. 탄지로는 게냐를 걱정하며 주먹밥을 가져다 주려고 했고 문득 미츠리에게 왜 귀살대에 들어온 건지 물어봅니다. 이에 부끄러워하는 미츠리는 부부가 될 남편을 찾기 위해서라고 대답했고 여자라면 자기보단 강한 사람이 자신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미츠리의 말에 탄지로의 멘탈이 무너졌습니다. 귀살대에는 제각각 어떤 이는 슬픔과 분노를 품고 어떤 이는 정의를 품고 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사뭇 평화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미츠리의 목표에 대한 탄지로의 반응은 탄지로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 당연하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게냐의 방에 도착했으나 게냐는 없었고 마침 카쿠시가 나타나 미츠리의 칼갈이가 곧 끝난다고 알리며 마지막 조정을 위해 공방 쪽으로 와달라 전합니다. 이것은 미츠리가 이 마을에서 곧 떠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고 미츠리와 탄지로는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미츠리는 탄지로가 겪은 상현과의 싸움이 엄청난 경험이고 실제로 경험에서 얻는 가치가 5년 10년 분량의 수련과 필적한다며 지금의 탄지로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카마도 남매를 응원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격려해 주었죠. 그런 미츠리에게 탄지로는 자신은 아직 멀었다며 낮추었고 이번엔 우즈이씨 덕분에 이긴 것뿐이라며 앞으로 더욱 키부츠지 무잔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츠리는 탄지로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탄지로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이 마을에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며 작별 인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튿날 아침 탄지로는 미츠리가 말한 무기의 정체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하가네즈카를 찾고 있었으나 체력이 온전치 못하고 온천 냄새가 너무 강한 탓에 코가 잘 안 듣고 있어 그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는데 어느 한쪽에서 도곡마을의 어린아이와 대원복을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번 주합회의에서 보았었고 시노부가 가르쳐준 그의 정체는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 탄지로는 실랑이를 벌이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도공아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쇠를 주지 않을 거고 사용법도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소리치자 무이치로는 아이의 목을 쳐 쓰러뜨립니다. 탄지로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무이치로가 소년의 멱살을 잡고 응시하며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듯 무언의 압박을 하자 탄지로는 무이치로의 행동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탄지로가 잡은 무이치로의 팔은 탄지로보다 가늘었음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무이치로는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팔꿈치로 탄지로를 가격해 쓰러뜨립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되게 약하다며 용케 귀살대에 들어왔다고 말한 뒤 순간 탄지로가 짊어진 상자에서 혈귀의 기운을 느끼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탄지로는 그의 손을 쳐낸 뒤 만지지 말라며 분노한 표정을 드러냅니다. 탄지로의 힘에 꿈쩍도 하지 않았던 주와의 격차가 무색할 만큼 누이 동생을 생각하는 탄지로의 힘에 무이치로는 잠시 할 말을 잃었고 곧 잡고 있던 도공아이가 사라졌음을 눈치챕니다. 탄지로는 도공아이를 달래주려고 했는데 열쇠를 빼앗긴다는 것에 PTSD가 왔는지 도공아이는 탄지로를 거부했고 고문당해도 열쇠는 아무한테도 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어떤 것이 다음번엔 고장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아이의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않았고 그저 줄을 방해한다는 것으로 여겨 도공은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존재라고 무시하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똑바로 이해하며 행동하는 무이치로의 팩폭에 도공아이는 눈물을 보이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는데 이때 탄지로가 무이치로가 내민 손을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이치로가 한 말은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려심이 없는 행동에 화가 난 것이었죠. 탄지로는 도공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검객과는 또 다른 엄청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도공이 칼을 배려주지 않으면 검객은 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이어서 검객과 도공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로 우린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둘 다 싸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가네즈카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실합자는 이야기에 장단 맞춰줄 시간은 없다며 탄지로를 쓰러뜨립니다. 곧 깨어난 탄지로는 도공아이에게 하가네즈카가 여기에 있지 않았었는지 물었으나 도공아이는 없었다고 둘러댔고 탄지로가 무이치로에 관해 묻자 열쇠를 넘겨줬더니 가버렸다고 답했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맞은 통증이 아파하며 사정을 모르는 자신이 오지랖을 부린 것 같다고 말하자 도공아이는 일면식도 없는 자신을 두둔해준 것에 기뻤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문득 탄지로는 그 열쇠가 무엇에 쓰이는 건지 궁금해 물어보았는데 그것은 도공아이의 조상이 만든 108가지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전투 훈련용 기계 인형을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열쇠였습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훈련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도공아이는 기계 인형이 노후화가 진행되어 곧 망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열쇠를 넘겨주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런 와중에 어디선가 칼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이들이 그 소리의 근원지로 향하자 그곳에서 기계 인형과 싸우고 있는 무이치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탄지로는 기계 인형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도공아이는 말합니다. 저것이 조상이 만든 전투용 기계 인형 요리이치 영식이라고. 무이치로와 한참 대련 중인 기계 인형 요리이치 영식을 본 탄지로는 기계 인형의 얼굴을 본 적 있다고 생각했고, 문득 팔이 6개나 달린 이유를 물어봅니다. 이에 도공아이는 저 인형의 원형은 실존했던 검객이고, 팔을 6개 달지 않고선 그 검객의 움직임을 재현할 수 없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 검객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도공아이는 자세히는 알지 못했고, 다만 300년도 더 된 옛날인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답해 주었죠.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인형임에도 현재의 기술로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인형이 만들어진 기술은 대단했고, 그렇기에 고장나버리면 더 이상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도공아이는 다른 가족 없이 홀로 기계 인형을 물려받아 이어나가려고 했으나 자신이 칼을 만드는 것에도 기계장치에도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사실이 분했습니다. 탄지로는 도공아이가 무이치로에게 맞서 필사적으로 인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기계 인형과 대련 중인 무이치로의 몸놀림을 보았는데, 자신과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그가 기둥이라는 위치에 올라있는 것과 그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탄합니다. 그때 무이치로의 꺽쇠까마귀가 나타나 그가 그런 재능이 있는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무이치로가 해외호흡 사용자의 자손이자 천재라고 말이죠. 탄지로는 까마귀의 말을 듣고 무이치로가 해외호흡 사용자의 자손임에도 정작 사용하는 건 해외호흡이 아니라는 것에 의문을 표했는데, 까마귀는 예상치 못한 허점을 찔린 것에 탄지로의 볼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때 탄지로는 인형의 원형인 검객을 꿈에서 보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까마귀는 탄지로의 말이 비현실적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공아이는 탄지로가 경험한 것이 기억의 유전일 것이라고 말하며 도공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를 이야기해 주었죠. 조상으로부터 물려오는 건 용모만이 아니라 기억도 유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맨 처음 칼을 만들 때 그와 같은 장면을 본 기억이 난다거나 경험했을 리도 없는 사건이 기억에 남아있거나 하는 것을 기억의 유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지로가 꾼 꿈이 분명 조상님의 기억일 거라고 말하였죠. 탄지로는 도공아이의 설명에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아이의 이름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코테치였습니다. 비현실적이라며 성질 부리는 암컷 까마귀 따윈 굳이 상대할 것 없다는 코테치의 말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무이치로가 요리이치 영식의 갑옷을 파괴한 소리였고, 코테츠는 인형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는지 멀리 달아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탄지로는 코테츠의 냄새를 맡아 찾아냈고, 인형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코테츠가 설령 지금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될 날을 생각하며 10년, 20년 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지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테츠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 때문에 모든 게 끝날 거라며 스스로를 비관했고, 이에 탄지로는 딱밤을 때리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네가 현재 할 수 없다 해도 계승해줄 누군가를 생각하며 다음 때에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탄지로는 자신의 목표를 말했습니다.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과 혈기로 변한 누이 동생을 구하는 것, 그것을 끝내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죽을 수도 있으나 탄지로는 반드시 누군가가 이어받아 이루어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탄지로 일행이 쿄주로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부지했고, 그 목숨으로 그의 의지를 이어 상현의 혈기를 쓰러뜨렸듯 연결해준 목숨이 언젠가는 반드시 키부츠지를 쓰러뜨려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함께 노력하자며 격려해주는 탄지로의 말에 코테츠는 인형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고, 탄지로는 코테츠와 함께 인형이 있는 곳으로 가며 코테츠의 나이가 10살인 것에 남동생과 같다고 말하려는 찰나 인형과의 수련을 마친 무이치로가 그들의 앞에 나타납니다. 무이치로는 덕분에 좋은 수련이 되었다면서도 누구냐고 묻는 치매 증상이 있었고, 부러진 자신의 칼 대신에 자신이 잘라낸 인형의 팔에 있는 칼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부러진 팔을 본 코테츠는 인형이 걱정되었는지 달려갔고, 무이치로는 부러진 칼을 탄지로에게 던지고 처분해달라며 짬을 때립니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서 악의적인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 거라 생각했고, 서둘러 코테츠가 있는 곳으로 향했는데 코테츠는 쓰러진 인형을 망연자실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게 다가가 일단 확인해보자며 인형을 일으켜 세웠고, 역시나 움직이지 않는가 싶었으나 톱니바퀴가 맞물리는 소리와 함께
인형이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움직여서 다행이라는 탄지로에게 코테츠는 비장한 각오로 말합니다. 전력을 다해 협력하겠으니 이걸로 수련해 무이치로보다 반드시 강해지라고. 탄지로는 그런 코테츠의 기대를 안고 요리이치 영식과 대련하며 수련하게 되는데, 복수에 달한 코테츠의 기대와 별개로 탄지로는 자신보다 작고 어린 나이에도 대단한 움직임을 보였던 무이치로를 떠올리며 자신 또한 강해져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이치로에게 팔이 하나 잘린 것으로 요리이치 영식이 너프당했음에도 탄지로는 굉장히 고전했죠. 그런 탄지로를 코테츠가 이 정도로 죽으면 쓰레기라며 격려해 주었고 탄지로의 움직임을 분석해 주었습니다. 사실 코테츠는 굉장한 독설가였으나 아버지의 죽음을 겪는 바람에 잠잠해진 상태였는데 무이치로의 습격으로 완전히 부활한 상태였고, 이 소년의 특기는 분석이었습니다. 미래가 있는 10살의 어린 나이에도 자신이 인형을 고칠 기술력이 낮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고 절망에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분노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코테츠만이 알고 있던 요리이치 영식의 숨겨진 비밀, 요리이치 영식 목 뒤에 열쇠를 돌리는 것 외에도 손목과 손가락을 돌리는 숫자에 따라 동작을 만들 수 있어 도공이 검객의 약점을 찌르는 동작을 짜서 싸움을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이치로는 기계 인형으로 의미 있는 수련을 한 것은 아니었고, 뛰어난 분석력으로 탄지로의 약점을 파악해 기계 인형의 움직임을 조정할 코테츠가 있는 지금 탄지로는 기계 인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완전한 수련을 할 수 있는 셈이었습니다. 탄지로의 수련은 코테츠의 감독하에 삼도천을 건널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의 훈련을 진행했는데, 문득 강에 빠져 물속에서 빛나는 돌을 집었더니 인형과 대련 중이던 탄지로는 순간 허점의 실과는 또 다른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탄지로가 사선을 넘나드는 수련을 통해 각성하여 상대의 움직임을 냄새로 미리 알 수 있는 동작 예지 능력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순간 인형의 움직임을 웃돌아 처음으로 일격을 먹일 수 있었고, 그 덕에 코테츠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형과의 대련. 탄지로는 동작 예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완전히 감을 잡아 인형의 움직임을 뛰어넘을 수 있었고 혼신의 일격을 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득 인형을 고장낸다는 것에 코테츠를 떠올리며 망설였으나 코테츠는 반드시 고쳐놓을 테니 베어도 괜찮다고 소리칩니다. 코테츠는 이런 상황에서까지 남을 걱정하는 탄지로가 죽는 것을 더더욱 원치 않았고 누구보다 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탄지로가 인형에게 최후의 일격을 먹이자 인형의 얼굴은 금이 가기 시작해 곧 부서졌는데 그 안엔 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탄지로와 코테츠는 300년 이상 된 것이었을 검을 보고 매우 당황했고 흥분합니다. 코테츠는 탄지로가 마침 칼이 없어 곤란해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탄지로에게 이 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를 잔뜩 품고 칼을 검집에서 뽑았으나 굉장히 녹슬어 있었죠. 전국시대에 쓰인 철은 굉장히 좋으나 아무도 이 칼의 존재를 몰랐기에 녹이 슬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코테츠는 헛된 기쁨만 안겨주어 죄송하다고 사과합니다. 이에 탄지로는 괜찮다고 신경 안 쓴다고 말했으나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면을 울리는 커다란 소리가 들렸고 그것의 정체는 엄청나게 벌크업한 하가네즈카였습니다. 탄지로와 코테츠 앞에 갑자기 나타난 하가네즈카. 그는 느닷없이 뒷일은 자신에게 맡기라며 칼을 가져가려고 했고 이를 막는 탄지로 코테츠와 실랑이를 벌이게 됩니다.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아무런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자신에게 맡기라며 녹음기를 돌리는 하가네즈카에게 탄지로와 코테츠는 칼을 넘겨줄 수 없었고 이윽고 하가네즈카가 탄지로와 코테츠를 떨쳐냅니다. 그때 카나모리가 나타나 하가네즈카의 급소는 옆구리라며 간지럼을 태웠고 그를 잠시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가네즈카의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죠. 하가네즈카가 벌크업이 된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탄지로가 죽지 않게 더욱 강한 칼을 만들기 위해 수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성격 탓에 검객들의 담당 도공에서 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탄지로만이 줄곧 하가네즈카에게 칼을 맡겨왔던 것이었고 이에 카나모리는 하가네즈카가 기뻤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도공을 무시하는 무이치로에게 맞서 도공의 소중함을 이야기한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마침 부활한 하가네즈카는 녹슨 칼을 하가네즈카가에 전해 내려오는 연마술로 갈고 닦아주겠다고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현재 탄지로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어제 있었던 일, 칼 연마가 끝날 때까지 사흘 밤낮이 걸리고 칼을 가는 것만도 모레는 되어야 끝나기에 탄지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었고 더욱이 절대 들여다보러 오지 말라는 하가네즈카의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탄지로는 보러 가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나즈가와 게냐였고 게냐는 탄지로가 친구 같은 얼굴로 주절주절 떠들어댄다며 불만을 표합니다. 아직 팔을 부러뜨린 것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은근슬쩍 이름으로 부르고 샘배를 건네는 탄지로에게 게냐는 필요 없으니 꺼지라고 말하는데
탄지로는 온천에서 이가 없었던 게냐의 이빨이 돋아다 있는 것에 놀랍니다. 이에 게냐는 순간 멈칫하고 탄지로가 잘못 본 거라고 말하며 둘러댔으나 탄지로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의 앞니를 보관해놓고 있었고 게냐는 이를 보고 탄지로에게 불쾌감을 느껴 발로 걷어찬 뒤 쫓아냅니다. 탄지로는 게냐가 왜 저렇게 계속 화가 나 있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곧 날이 저물고 목욕을 늦은 시간에 마친 한 도공이 마을로 복귀하던 중 한 항아리를 발견합니다. 도공이 항아리를 치우려고 손을 대려는 순간 항아리는 도공을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항아리에선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리고 곧 항아리는 도공을 뱉어내는데 도공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고 항아리에서 상현의 교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무잔의 소망에 다가가기 위한 정보를 붙잡았다는 교코의 말, 그것은 도공마을의 위치였던 것이었죠. 혈귀 사냥꾼들의 보급을 차단하는 것으로 약체화를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상현 한탱구도 지붕 위를 기고 있었고 무잔에게 대드는 자들을 몰살해야 한다고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밑엔 탄지로와 네즈코가 잠들어 있었죠. 그런 탄지로를 누군가 꼬집어서 깨우는데 그것은 토키토 무이치로였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서 자신의 담당 도공인 카나모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제 카나모리가 하가네즈카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탄지로는 하가네즈카가 있는 곳에 카나모리도 있으리라 추측했고 같이 찾아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탄지로에게 무이치로는 어째서 남한테 신경 쓰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탄지로는 답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선 방긋 웃는 탄지로를 무이치로는 멍하니 바라보았고 순간 안색이 바뀌며 탄지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묻습니다. 무이치로의 질문은 마침 네즈코가 깨어나는 바람에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같이 하가네즈카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탄지로에게 무이치로는 네즈코가 뭔가 굉장히 이상한 생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에 그 아이를 만났었는지 전에도 이랬는지 혼란스러워하죠. 이때 탄지로는 네즈코의 피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사 결과를 타마요에게 의뢰한 상태였는데 무이치로는 마을에서 처음 탄지로와 만났을 때 네즈코가 든 상자에서 바로 혈귀의 기운을 느꼈으나 현재 무이치로가 네즈코에게서 느끼는 기운은 혈귀가 아닌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이상한 생물에 대한 생각, 탄지로는 고양이가 언제 나타날지에 대한 생각으로 고민하던 즈음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문 밖에서 어떤 기척을 느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상현의사 한탱구였습니다. 규타로와 마찬가지로 낌새를 가리는 교묘함, 실제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 혈귀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낌새, 눈 한번 깜빡거리는 찰나도 안 되는 순간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이 혈귀가 틀림없이 상현일 거라고 판단하여 곧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갑니다. 무이치로가 안개의 호흡 제4형 이류배기를 사용했으나 한탱구는 뛰어올라 피했고 탄지로는 하가네즈카가 배려준 칼로 히노카미카구라 양화도를 사용합니다. 떨어진 한탱구를 각성한 네즈코가 발로 걷어차며 한탱구는 상현의 혈기치고는 허접한 모습을 보이는데 무이치로가 단칼에 목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규타로와 다키와의 전투 경험을 통해 특정 조건에 충족해야만 쓰러뜨릴 수 있는 혈귀의 존재를 알고 있기에 무이치로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일러주었고 곧 잘린 머리에선 몸통에선 머리가 돋아나기 시작해 두 채의 혈귀로 분열합니다. 탄지로가 몸통에서 생겨난 혈귀를 상대하려고 달려드는 순간 무이치로는 머리에서 분열한 혈귀에 의해 멀리 튕겨 날아갔고 남겨진 탄지로와 네즈코의 앞에 두 채의 혈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세키도가 석장을 내리치자 곧 번개가 내리쳤고 탄지로는 의식에 날아갈 것 같은 상황에 지붕 위에 누군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총을 든 시나즈가와 게냐였습니다. 지붕 위에 나타난 게냐는 혈귀를 향해 총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목만 떨어뜨렸을 뿐 남은 한 마리의 목은 완전히 떨구지 못했고 이에 검을 뽑아 남은 한 마리의 목을 치기 위해 달려듭니다. 탄지로는 이 혈귀의 목을 베어도 계속 분열하고 더욱 젊어져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사실을 게냐에게 알렸으나 이미 게냐는 혈귀의 목을 베어버렸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게냐는 당황합니다. 그 순간 혈귀는 4마리로 분열했고 탄지로는 이 혈귀가 목이 베어있는 것에 개의치 않는 것에 목은 급소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무한열차에서 엠무를 상대했을 때 쿄주로가 조언해 주었던 경험, 어떤 혈귀라도 약점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 탄지로는 급소는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며 그 약점을 찾아내고자 생각합니다. 그때 탄지로의 몸을 새롭게 분열한 혈귀 우로기가 낚아채 날아올랐고 탄지로를 걱정하는 네즈코에게 탄지로는 게냐를 도우라 말하지만 게냐는 이번에 분열에서 나타난 아이제치의 창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우로기는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린 탄지로에게 남 걱정할 여유가 있냐며 음파를 발사했고
이에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구라를 사용하여 우로기의 다리를 잘라 음파를 직격으로 맞는 것을 가까스로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떨어지는 충격을 나뭇가지를 붙잡아 완화했죠. 그런데도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탄지로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탄지로가 잘라낸 우로기의 다리가 혈기로 분열했고 탄지로에게 음파를 발사하려고 합니다. 한편 전장에서 이탈된 무이치로는 서둘러 돌아가던 중 혈귀에게 공격받는 코테치를 발견합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생각합니다. 혈귀에게 마을 전체가 공격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신이 구할 우선순위를 말이죠. 무이치로는 코테치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도공으로서 숙련도가 낮을 거라 판단했고 마을 수장과 기술과 능력이 높은 사람부터 우선하여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여기서 발을 멈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순간 탄지로가 자신에게 말해 주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것을 떠올린 무이치로는 발걸음을 돌려 혈귀로부터 코테치를 구합니다. 혈귀의 목을 베었는데도 몸이 무너지지 않고 재생하자 무이치로는 항아리를 베어냈고 혈귀는 괴성을 내지르며 사라집니다. 그것은 항아리를 통해 힘을 얻는 혈기술로 만들어진 존재였던 것이죠. 코테치는 무이치로에게 안기며 고마움을 표현했고 이에 무이치로는 서둘러 갈 길을 떠나고자 했으나 코테치는 카나모리가 공격당하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효율을 우선하는 자신의 관념을 다시 한번 부정해야 한다는 것에 망설였는데 불현듯 과거 큰 어르신이 해주었던 말을 떠올립니다. 큰 상처를 입고 기억을 잃은 채 누워있는 무이치로에게 카가야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사소한 일들이 시작점이 되어 머릿속에 낀 안개를 선명하게 걷어줄 테니 그 계기를 결코 지나치지 말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코테치를 안고 카나모리가 있는 곳으로 향하며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이러다가 마을 전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이내 할 수 있다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자신은 큰 어르신께 인정받은 하주 토키토 무이치로라며 이것이 탄지로 일행이 혈귀와 싸우고 있을 때 무이치로에게 일어난 일. 탄지로는 음파를 쏘려는 혈귀를 베어냈고 혈귀는 또다시 분열합니다. 둘로 분열한 혈귀는 탄지로를 향해 음파를 발사했는데 공격을 맞은 탄지로는 공격의 위력이 떨어졌음을 느끼고 이에 강해지는 분열은 무한하지 않고 입에 흰 외락이 적힌 처음 내체의 혈귀 외에 이후 분열한 혈귀들은 점점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탄지로의 등 뒤에 우루기가 나타나 음파를 발사합니다. 이를 탄지로가 피하고 얼른 한 놈만이라도 쓰러뜨린 뒤 게냐와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향할 생각이었는데 우루기는 발톱으로 탄지로의 몸을 찢었고 자신의 발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탄지로 또한 우루기가 발톱으로 공격했을 때 일격을 먹였었고 우루기가 음파를 발사하기 전 그의 머리를 베는데 성공합니다. 한편 네즈코는 카라쿠를 상대하고 게냐는 아이제츠의 창에 복부를 관통당한 상황에서 아이제츠는 급소를 관통당한 게냐가 곧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나 게냐는 아이제츠를 향해 총을 발사한 뒤 아미타경을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세키도는 아이제츠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게냐의 대가를 빠개버리라고 재촉했고 이에 아이제츠의 창이 게냐의 머리로 향할 때 게냐는 순간 아이제츠의 뒤를 잡아 칼을 휘두르려고 했으나 세키도의 번개가 내리쳐 공격이 무산됩니다. 게냐는 세키도에게 총을 쐈지만 곧 게냐는 아이제츠의 창에 맞아 벽에 처박히게 되는데 게냐가 분명 인간이라면 죽을 치명상을 입었음에도 세키도는 그가 죽지 않는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네즈코를 상대하던 카라쿠는 이 광경을 보고 게냐를 상대하는 것이 더 즐겁겠다며 세키도의 석장으로 번개를 계속 내리치게 해서 네즈코를 불가항력 상태로 만들려고 했으나 네즈코 또한 반격을 시작합니다. 달차기로 카라쿠의 머리를 걷어찬 뒤 폭혈을 사용했고 카라쿠의 부채를 빼앗아 멀리 날려버립니다. 이어서 세키도에게도 같은 공격을 시도했으나 세키도는 석장으로 네즈코의 목을 뚫은 뒤 번개를 계속 내리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죠. 탄지로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 우루기를 상대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쓰러뜨릴 수 없다면 어서 게냐와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를 생각하고 있었고 게냐는 계속해서 아미타경을 외우며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아이제츠 또한 어째서 게냐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도대체 너는 무엇인지 정체를 물어봅니다. 이에 게냐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자신의 이름인 시나즈가와 게냐를 밝힌 뒤 똑똑히 기억하라며 이어서 말합니다. 내 놈을 죽일 사내의 이름이라고. 탄지로가 생각한 네즈코와 게냐가 있는 장소로 단숨에 이동할 방법. 그것은 우루기의 비행 능력과 기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탄지로는 날아가는 오로기의 틈을 노려 공격하여 네즈코와 게냐가 있던 장소의 벽을 뚫고 진입했고 세키도에게 제압당한 네즈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고통받는 누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탄지로는 세키도를 향해 달려들었고 세키도는 이런 상황을 만든 카라쿠와 오로기를 탓하며 탄지로를 석장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귀살대원이 되기 전부터 남달랐던 탄지로의 전투 감각, 그는 잘라낸 오로기의 발로 석장을 받아냈습니다. 오로기의 발은 세키도와 같은 세포로 되어 있기에 번개 공격이 통하지 않았죠. 탄지로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이 혈귀들의 혀를 베면 근소하게 회복이 더뎌진다는 것을 파악했었고 세키도의 혀를 벤 뒤 네즈코를 묶어두고 있는 세키도의 석장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회복한 세키도의 석장이 탄지로를 향했는데 석장이 탄지로의 목을 완전히 꿰뚫기 전 그를 구한 것은 세키도의 석장으로부터 벗어난 네즈코였습니다. 네즈코가 폭혈을 사용하며 전황이 뒤바뀌는가 싶었으나 네즈코에게 날려줬던 카라쿠가 나타나 카마도 남매를 향해 부채를 사용했고 곧 엄청난 풍압이 그들을 덮쳐 카마도 남매는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한편 무이치로는 혈귀에게 공격받는 카나모리를 구해냈고 카나모리가 이번에 자신에게 새롭게 배정된 도공이기에 현재 이가 빠진 자신의 칼 대신 새로운 칼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이치로가 이 마을에 온 이유였고 카나모리는 무이치로와 이 마을에서 만난 적이 없었는데도 전에 무이치로를 담당하던 도공을 조사하여 이미 그의 칼을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탄지로가 그의 행동을 이해해달란 말과 함께 무이치로의 칼을 부탁해 놓았기 때문이었죠. 카나모리는 마침 잊고 있었던 하가네즈 칼을 떠올리며 그가 혈귀에게 공격받고 있지 않을까 걱정했고 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무이치로의 칼도 준비되어 있기에 모두와 함께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으로 향합니다. 다행히도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엔 물고기 괴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카나모리는 무이치로에게 오두막 안에 있는 칼을 가지고 마을 수장님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 부탁하지만 무이치로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딘가에 놓여있는 항아리에서 들리는 괴이한 웃음소리. 곧 항아리에서 교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코는 무이치로가 주라는 것을 눈치챘고 이들을 죽이기 전 잠시 자신의 예술작품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예술작품이라면서 항아리에서 대장장이들이 한데 뒤엉킨 대장장이의 단말말을 꺼냈죠. 교코는 아직 살아있는 대장장이들을 예술작품이라고 소개하며 능욕했습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표정을 굳히고 교코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교코는 항아리로 연결된 통로를 이리저리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예술작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자 했고 무이치로가 항아리를 베자 예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신미한도 없는 원숭이놈이라고 욕합니다. 무이치로는 교코가 이만큼 도망친다는 것에 목을 베면 죽을 거라고 판단했고 교코는 자신의 항아리에서 금붕어를 소환합니다. 이어서 금붕어의 입이 볼록해지더니 1000개의 바늘을 쏟아냈고 무이치로는 이것을 피했으나 카나모리와 코테치에게도 발사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카나모리는 코테치를 바늘 공격으로부터 감싸 안았죠. 카나모리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것에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는 무이치로가 이들의 방패가 되어 대신 바늘에 찔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방해가 되니 숨어있으란 말과 함께 계속해서 날아오는 바늘을 칼로 튕겨냅니다. 교코는 고슴도치가 된 무이치로의 꼴을 우스꽝스럽다며 조롱하고 시시한 인간들의 목숨을 구하느라 이렇게 시시한 곳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며 다시 조롱합니다. 무이치로가 찔린 바늘엔 독이 발라져 있었고 곧 무이치로의 몸이 마비될 것이기 때문이었죠. 무이치로는 교코가 자신에게 한 말에 언제 어디선가 같은 소리 들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고 조금씩 과거의 기억에 문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교코는 무이치로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까 설레했고 무이치로는 교코에게 다가가 칼을 휘둘렀으나 교코는 항아리에서 쏟아낸 물과목, 혈기술 수억 발로 무이치로를 가둡니다. 무이치로는 칼로 베어내려고 했음에도 흐물흐물해 뵐 수 없었죠. 이것은 교코가 예술을 논하며 우스꽝스러워도 혈귀 사냥꾼의 최대 무기인 호흡을 막는 것을 생각할 정도로 치밀한 공격이었습니다. 애초에 대장장이 마을을 습격한 것이 마을을 괴멸시켜 혈귀 사냥꾼의 약체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우부야시키의 숨통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교코는 상당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혈기였던 것이죠. 같은 시간 까마귀로부터 마을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은 칼로지 미치리는 힘내자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장장이 마을은 교코의 소환수로부터 공격당해 아수라장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나 마을에 도착한 미츠리는 빠르게 혈귀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빠르고 강력한 그녀의 힘에 귀여워서 잊고 있었지만 주의 강함을 다시금 느끼고 있었죠. 마을의 수장 태친에 거쳐도 공격받는 상황이었는데 마을에 상주하며 경호하던 귀살대원들이 싱겁게 당해버려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마침내 미츠리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모습을 드러내는 연주의 일륜도 그녀의 칼은 날이 유연하게 휘는 영검이었습니다. 미츠리는 사랑의 호흡 제1형 첫사랑의 떨림을 사용하여 태친을 위협하는 혈귀를 일격에 쓰러뜨립니다. 미츠리는 태친이 정신을 잃은 줄 알고 눈물을 글썽거렸지만 이내 태친은 정신을 차리고 젊고 귀여운 처자품에 안겨 행복하다며 기침을 토해냅니다. 이렇게 마을의 습격이 미츠리의 활약으로 일단락되고 습격의 주범인 한텐구와 교코가 남은 상황. 카라쿠의 기습에 기절했던 탄지로는 알 수 없는 냄새를 맡으며 깨어났는데 네즈코가 탄지로를 보호하며 혈귀들의 공격을 피해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세키도는 카라쿠에게 이 건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라고 명령했고 카라쿠의 공격에 집이 무너져 내리자 네즈코는 탄지로를 감싼 뒤 대신 돌무더기에 깔리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탄지로는 적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수 있고 금세 회복하지 못하게 막는 공격을 생각했으나 딱히 별다른 대안은 떠오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네즈코는 탄지로의 생각을 읽었는지 갑자기 탄지로의 일륜도를 꽉 쥐기 시작했습니다. 혈귀들이 카마로 남매를 향해 다가오는 상황에서 탄지로는 네즈코의 돌발 행동에 네즈코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칼에서 손을 떼라 타일렀지만 네즈코는 손에 피가 나도 칼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은 네즈코의 피로 불태워지기 시작했고 칼의 온도가 올라가자 까만 칼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폭발하는 피를 휘감는 폭혈도인 것이죠. 이때 탄지로는 기억의 유전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스미요시의 아내 스야코가 한 검객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이었고 그 무사의 칼이 평소엔 흑요석과 같은 칠흑빛이나 싸울 때만 붉게 물든다는 것이었죠. 탄지로는 그 무사가 귀고리를 단 검객을 가리킨다고 생각했고 그가 자신과 같은 칠흑의 일륜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탄지로는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칼은 네즈코의 피로 빨개졌으니 그 검객과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그 검객과 똑같이 붉은 칼날을 만들어낸 상황. 탄지로는 이 상황이 과거의 검객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더 강한 혈기가 나타나 살아있는 몸은 상처입고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구해주고 목숨을 이어준 동료들을 생각하며 그것에 탄지로는 부응하고자 합니다. 탄지로의 등을 밀어주고 힘을 빌려주는 모두의 소망과 바람은 오직 하나. 혈귀를 쓰러뜨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것. 탄지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소망에 부응하고자 다짐합니다. 우로기가 먼저 탄지로를 향해 달려드는 상황에 세키도는 붉게 타오르는 탄지로의 칼을 보며 무잔의 기억 속에 무잔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 목을 거의 벨 뻔한 검객의 칼을 떠올립니다. 이윽고 탄지로는 과거의 검객과 모습이 겹쳐지고 그 순간 탄지로의 붉은 용 히노카미카구라 햄무리의 용 부부가 혈귀들에게 장렬합니다. 히노카미카구라 햄무리의 용 두무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새 혈귀의 목을 베어버린 탄지로. 그는 줄곧 생각해왔습니다. 규타로의 목을 벤 그 일격에 담긴 위력의 이유를. 그 순간의 감각, 호흡, 힘을 주는 방법. 불타듯이 뜨거워졌던 온몸, 그리고 이마. 탄지로는 그때의 감각을 떠올려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고 남은 한 마리 아이제치의 목을 마저 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제치의 목은 이미 괴냐가 베어낸 상태였죠. 동시에 4마리의 목을 모두 베는 것에 성공하여 탄지로는 혈귀를 쓰러뜨렸다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린 괴냐가 탄지로를 향해 얼굴을 드러내자 탄지로는 당황합니다. 그의 모습은 흡사 혈귀와 같았기 때문이죠. 그때 카라쿠가 타들어가듯이 아프고 재생이 안 된다며 소리쳤습니다. 이에 세키도는 냉정하게 느리지만 재생 자체는 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고 그 모습에 탄지로는 이 혈귀들의 약점은 규타로 남매처럼 동시에 목을 베어도 쓰러뜨릴 수 없을 거라 판단했고 히노에라 혈귀들에 대한 공격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죠. 탄지로는 네즈코를 돌무더기에서 꺼내며 목이 급소가 아니라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문득 기절했을 때 위화감을 느꼈던 냄새의 정체를 깨달았죠. 바로 히노에락의 혈귀 외에 본체인 5번째 놈의 냄새를 말이죠. 그때 그녀는 탄지로의 목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라며 상현을 쓰러뜨릴 사람은 자신이라고. 이어서 탄지로가 규타로의 목을 베었음에도 주가 되지 못한 이유는 상현 6을 쓰러뜨린 건 그의 실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말에 긍정했고 게냐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간절히 원하듯 소리칩니다. 주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죠. 이때 탄지로는 분명 게냐의 냄새를 맡았겠죠. 누군가를 향한 상냥하고 다정한 냄새를. 그래서인지 탄지로는 게냐가 상현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네즈코와 함께 전략으로 엄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혈귀가 존재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면서 말이죠. 게냐는 탄지로가 그런 식으로 방심시켜 공적을 가로채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했으나 곧 탄지로의 티끌한 점 없는 눈동자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분노혈귀 세키도가 부활해 번개 공격을 시작했고 게냐와 네즈코가 시간을 버는 사이 탄지로는 5번째 혈귀를 찾기 위해 이동합니다. 사실 탄지로가 그동안 5번째 혈귀의 존재를 눈치챌 수 없었던 이유가 온천에서 풍기는 유황 냄새 때문에 코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탄지로가 기절했을 때 그리고 집이 무너졌을 때 카라쿠의 바람 공격으로 그 냄새가 싹 날아간 상태였기에 탄지로가 5번째 혈귀의 존재를 눈치챌 수 있었죠. 그리고 곧 탄지로는 5번째 혈귀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게냐에게 5번째 혈귀가 북동쪽 낮은 위치에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렸고 게냐가 5번째 혈귀를 찾는 동안 네즈코와 함께 세키도와 카라쿠, 아이제츠를 상대하며 게냐를 엄호합니다. 탄지로에게 카라쿠의 바람 공격이 향하고 이어서 세키도가 번개를 사용하려고 할 때 네즈코는 세키도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으나 아이제츠의 창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내 탄지로의 칼날이 세키도의 칼을 잘라냈고 세키도는 더욱 빨라져 자신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반격하는 탄지로의 모습에서 그가 이미 처음 만난 시점부터 무잔이 준 정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반사 능력과 싸움에 대한 적응, 최고 위기에 보여주는 폭발적인 성장을 말이죠. 네즈코가 아이제츠에게 폭혈을 사용하여 세키도가 아이제츠를 돕기 위해 그에게 향한 사이 탄지로는 카라쿠의 공격에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며 게냐에게 5번째 혈귀가 이동하는 방향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게냐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혈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탄지로가 서쪽으로 낮은 방향에 있다고 외쳤고 게냐는 곧 엄청나게 작은 모습의 한 탱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게냐는 혈귀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모습을 들킨 혈귀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게냐는 혈귀를 쫓으며 여태껏 많은 귀살대원들이 이런 식으로 농락당했을 것을 생각하며 어이없어 하면서도 분통을 터뜨렸고 곧 게냐의 칼이 혈귀의 목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게냐가 할 수 있다고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혈귀의 목으로 향한 게냐의 칼은 부러지고 말았죠. 게냐의 능력으로는 너무 단단한 한탱구의 목을 벨 수 없었습니다. 이에 총을 사용하였으나 통하지 않았고 곧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난 세키도의 석장이 게냐의 목으로 향합니다. 여태껏 게냐는 혈귀들을 상대하며 죽을 정도로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았으나 게냐가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 바로 약점은 혈귀와 같은 목이었고 곧 죽게 될 거란 생각에 그가 귀살대원이 된 이유와 귀살을 하는 이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주가 되어 형에게 인정받고 그때의 일을 서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게냐의 어머니는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의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게냐는 그가 남에게 원한 사 칼에 찔려 죽은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냐의 어머니는 작은 몸으로 괴물 같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겁내지도 않고 게냐를 비롯한 아이들을 감싸주었고 게냐는 어머니가 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기다리던 게냐를 비롯한 형제들은 어머니가 곧 동이 트는 시간까지 집에 오지 않자 걱정하고 있었고 사내미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문을 크게 두들겼고 게냐의 동생들은 어머니가 돌아온 것이라 여겨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게냐는 황급히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며 동생들을 말렸으나 순간 무언가가 동생들의 몸을 찢고 게냐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게냐는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그것이 늑대라고 여기고 있었죠. 곧 그것이 게냐를 덮치려고 했는데 그때 그것을 안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던진 것은 어머니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온 사내미였습니다. 게냐는 쓰러져 있는 동생들을 위해 의원을 부르러 달려갔는데 그때 형과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게냐는 넋이 나간 사내미를 향해 왜 엄마를 죽인 거냐며 살인자라고 책망했죠. 그 이유는 그때 싸늘하게 죽은 동생들의 모습에 게냐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후에 늑대인 줄 알았던 그것이 혈귀로 변한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과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홀로 몸을 내던진 사내미를 매도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냐가 더욱 후회하는 이유는 약속한 직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칼에 찔려 죽은 후에 사내미는 게냐에게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가족을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게냐는 앞으로는이 아니라 앞으로도겠지라며 긍정하였고, 그런 게냐를 보고 사내미는 환하게 웃어주었죠. 그러나 어머니가 혈규가 되어 그들이 지키고자 한 가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내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으나 게냐는 함께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내미를 살인자라고 매도한 것이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죽이고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 필사적으로 지켜준 동생에게 매도당했을 사내미의 심정을 생각하며 게냐는 그때의 일을 사죄하고자 사내미의 뒤를 쫓아 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냐는 재능이 없어 호흡을 쓸 줄 몰랐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주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언젠가 만나게 된 사내미는 게냐가 자신의 동생임을 부정하고 귀살대 따윈 관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떠올린 게냐는 끝내 사죄하지 못한 채로 형의 동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로 죽는 것에 눈물을 보입니다. 그때 세키도의 팔을 화염이 뒤덮었고 세키도의 석장은 빗나가게 되었는데 탄지로가 나타나 게냐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노려 목을 베라며 지켜주겠다고 말했죠. 그가 주가 되려는 것을 전략으로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탄지로의 뒤에서 아이제치가 나타나 그의 창이 탄지로를 향했고, 이미 탄지로가 피하기엔 늦은 상황에 아이제치는 경로자돌이라는 찌르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통으로 맞았다고 생각했으나 탄지로는 자신의 몸이 멀쩡해 의문이었는데 게냐가 탄지로에게 향하는 아이제치의 창을 온몸으로 받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냐는 자신이 목을 벨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탄지로에게 5번째 혈기를 양보했죠. 주가 되어야 사내미에게 다가갈 수 있어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룰 수 있는 게냐. 그러나 탄지로의 정직하고 따스한 마음이 게냐의 인생 목표를 잠시 미룰 만큼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죠. 역할이 바뀌어 게냐는 총으로 탄지로를 엄호하고 곧 5번째 혈기를 찾아낸 탄지로가 그의 목을 향해 북헬도를 휘두르자 한탱구는 괴성을 내지르기 시작합니다. 크게 내지르는 한탱구의 괴성에 탄지로는 괴로워했고 칼날이 한탱구의 목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탄지로는 목을 베는 것이 가능할 거라는 확신보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싹한 기분을 느낍니다. 탄지로는 뒤에서 느껴지는 무언가에 희노애락 그 어떤 혈기와도 다른 냄새를 느꼈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으나 한탱구의 목만 벤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죠. 그러나 탄지로의 힘으로도 한탱구의 목을 조금만 파고들었을 뿐 완전히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탄지로가 한탱구의 목을 베는 것에 실패해 턴이 넘어간 상황. 이 위치에선 게냐의 총도 탄지로에게 맞기 때문에 탄지로 뒤에 나타난 무언가에게 게냐가 총을 쏠 수는 없었고 순간 북을 치는 소리와 함께 탄지로를 향해 나무로 만들어진 용이 나타나 공격합니다. 이를 가까스로 네즈코가 뛰어들어 구해냈고 탄지로 일행을 약자를 괴롭히는 짐승이라며 극악인 놈들이라 칭하는 새로운 혈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탄지로 일행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탱구의 6번째 혈기. 탄지로와 게냐는 새로이 나타난 혈기의 모습에 크게 당황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던 희노애락 혈기의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한탱구의 목을 베려던 탄지로와 달리 게냐는 6번째가 나타나는 과정을 지켜보았기에 그 과정을 조금씩 되짚어봅니다. 게냐가 기억하기에 6번째 혈기는 조금 전까지 분노혈기 세키도였습니다. 그러나 탄지로의 칼이 조그만 한탱구의 목을 거의 베려던 찰나에 세키도는 양손을 치켜들었고 눈 한 번 깜빡할 사이 그의 손으로 끌려 들어온 것은 우로기와 카라쿠였죠. 그리고 살이 비틀리고 터지듯 두 혈기는 세키도에게 흡수되었습니다. 게냐가 한 번 더 눈을 깜빡이는 사이 세키도는 아이제츠에게 이동했고 아이제츠는 무언가를 항의하듯 입을 열었으나 소리낼 새도 없이 바로 흡수당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혈기 세키도의 몸이 더욱 젊고 어려진 모습의 조아쿠텐이 된 것이었죠. 조아쿠텐이 북을 치자 곧 나무줄기가 한탱구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본체가 숨겨진다는 것에 조급해진 탄지로가 잠깐이라고 소리치자 순간 조아쿠텐의 안색이 변하며 탄지로를 노려봅니다. 이에 탄지로는 순간 경직되면서 숨이 막혔고 심장이 아플 정도의 위압감을 느낍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게냐 또한 마찬가지였죠. 곧 조아쿠텐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불만이 있냐며 입을 열었는데 그의 말투는 마치 자신의 행동을 거스르는 약자들을 경시하는 듯한 강자의 태도와 같았습니다. 게냐는 그의 목소리에 무거운 위압감을 느껴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서 있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조아쿠텐의 정체는 한텐구의 혈기술이 구현해낸 결정체였는데 한텐구라는 혈기는 이제껏 몇 번이고 수도 없이 궁지에 내몰려 왔으나 그때마다 제 몸을 지켜줄 강한 감정을 구현화하고 분열시켜 이겨온 혈기였습니다. 궁지에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강해지는 혈기인 것이죠. 탄지로는 자신들이 악인이라는 조아쿠텐의 말에 손에 힘이 들어갔고 어째서 우리가 악인인지 묻습니다. 이에 조아쿠텐은 손바닥에 올라탈 정도로 작은 약자를 베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이는 참으로 극악무도하고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탄지로는 그들에게서 풍기는 피 냄새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인간의 숫자는 1, 200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잡아먹은 인간들이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까. 탄지로는 내로남불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조아쿠텐에게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네 목은 내가 베겠다고. 한편 무이치로는 교코의 혈기술에서 여전히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 폐에 남은 공기를 짜내 일격을 날려보았으나 소용없었고 무이치로는 다 틀렸다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큰 어르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현재 상황을 극복한다는 생각보다는 다음을 생각했죠. 그때 탄지로의 환영이 무이치로에게 나타나 미래 따윈 아무도 모르는 건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무이치로는 전에 탄지로에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에 저 말을 한 것이 누구인지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에는 교코가 침입했고 카나모리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었기에 교코는 이곳에 마을 수장이라도 있는 것인가 싶었으나 곧 칼을 베르고 있는 하가네즈카에게로 시선이 향합니다. 교코는 그의 몸을 보고 마흔이 덜 된 육체임을 파악했기에 그가 마을 수장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교코가 하가네즈카를 불렀으나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가네즈카는 이 오두막 안에서 자신이 칼을 벼르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느끼지 않는 무아의 상태였죠. 그런 모습에 교코는 충격을 받고 예술가로서 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 하가네즈카를 방해해 보았으나 하가네즈카는 상처를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벼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하가네즈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누가 만들었을지 모를 엄청난 새와 훌륭한 기술로 만들어진 칼, 그리고 칼에 새겨진 한 글자 뿐이었죠. 이에 교코는 죽이는 건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가네즈카의 집중을 끊고 칼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며 몸을 부들부들 떨어댑니다. 이렇게 교코가 하가네즈카에게 예술혼에 대한 열등감이 느껴 잠시 시간이 끌리는 사이 시야가 협착되기 시작해 이제 곧 죽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무이치로에게 탄지로는 자신의 끝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어떻게든 될 테니 포기하지 말라며 반드시 누군가가 구해줄 거라 말했죠. 이에 무이치로는 결국 남한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며 남한테 의지하는 것은 제일 못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탄지로는 답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 따윈 조금밖에 없기에 그래서 사람은 서로 힘을 합치며 노력하는 거라고. 그러나 무이치로는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약하기에 아무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주라는 이유로 스스로 힘을 과대평가해 잘못을 여러 번 해서 이렇게 죽는 거라고 포기합니다. 협동과 다른 일을 믿는 마음을 말하는 탄지로와 포기하는 무이치로. 그러나 이때 무이치로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코테츠를 보게 됩니다. 무이치로는 그의 행동이 헛된 노력이라고 생각했고 코테츠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들 수 있는 만큼의 칼이라도 들고 도망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코테츠는 무이치로를 구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는데 마침 어떤 좋은 방법이 생각난 참이었으나 교코의 혈기가 나타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코테츠는 혈기의 공격에 괴로워했고 무이치로는 코테츠가 어서 빨리 도망가길 바랬으나 곧 코테츠는 명치를 찔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코테츠는 비틀거리며 무이치로에게 다가갔고 무이치로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나 그때 코테츠는 물속으로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순간 무이치로는 탄지로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리고 과거의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거라는 누군가의 가르침. 그것은 탄지로와 같이 붉은 눈동자를 가진 아버지가 무이치로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무이치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곧 코테츠가 불어넣은 공기를 사용해 안개의 호흡으로 혈기술에서 탈출합니다. 물에서 빠져나온 무이치로는 심하게 기침을 토해냈고 과거의 기억을 차츰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나무꾼이었고
그의 아들인 자신도 나무 베는 일을 도왔다는 것. 무이치로는 박힌 침을 빼내며 이미 몸에 마비가 심한 것에 물독에서 빠져나와봤자 자신의 몸이 더 힘을 발휘하기는 힘든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큰 어르신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떠올립니다. 만물을 자로 재듯이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 확고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보았을 때 무이치로가 몸을 움직이긴 힘든 상태였고 그는 정확히 자신의 몸 상태가 한계라고 판단했으나 우보야시키 카가야는 무이치로의 또 다른 잠재력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무이치로는 병이 더욱 깊어진 큰 어르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쓰러진 코테치에게로 향합니다. 그때 교코의 혈기가 공격해왔고 무이치로는 이를 배워냈으나 물이 폐에 들어갔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떠올렸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은 이유를. 그의 어머니는 감기가 덧나 폐렴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폭풍이 부는 날 아내를 위해 약초를 캐러 나갔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무이치로의 품에 안긴 코테츠는 자신은 됐으니 하가네즈카를 구해달라며 칼을 지켜달라며 힘겹게 내뱉습니다. 자신보다 타인을 생각하는 코테치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와 탄지로가 말해주었던 남을 위한 일이 돌고 돌아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결과로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코테츠를 구한 것이 현재 무이치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어 그 말들이 현실이 된 이 상황에 무이치로는 이를 부정했던 자신의 쌍둥이 형 유이치로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무이치로와 유이치로는 나무꾼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무이치로가 기억하는 유이치로는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이치로는 과거의 기억이 없을 때의 자신이 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죠. 무이치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남을 돕는 것이 이롭다고 생각했으나 유이치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정은 남을 위해 베푸는 게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봤자 별로 좋은 일도 없다고 말했죠. 무이치로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그 말을 부정했으나 유이치로는 아버지가 결국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러 나갔다 죽은 결과로 반박하며 아버지의 행동이 멍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유이치로에게 무이치로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눈물을 보일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는데 유이치로는 그런 무이치로를 냉정히 대하며 무이치로가 가진 이름의 뜻을 말했습니다.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 무이치로의 무는 무의미의 무라고 말이죠. 무이치로는 형과 단둘이 생활하는 것이 숨이 막히는 듯 했고 또한 자신이 형에게 미움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느 봄날 큰 어르신의 부인 아마네가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아마네는 이들이 최초의 호흡을 사용한 검객의 자손임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유이치로는 여느 때처럼 폭언을 내뱉으며 아마네를 쫓아냈죠. 무이치로는 검객의 자손임을 자랑스러워했고 검객이 되어 혈귀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치로에게 검객이 되자고 하였죠.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의 말을 듣고 나서 물을 큰 칼로 사정없이 내리쳤고 곧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밥도 혼자서 못 짓는 놈이 검객이 되고 남을 구할 수 있겠냐며 멍청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고 엄마 아빠를 쏙 빼닮았다며 죽은 어머니와 아버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유이치로는 폭풍 속에서 약초를 캐러 나가는 아버지를 말렸었고 어머니한테도 이를 제발 좀 쉬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죽어버렸기에 유이치로는 남을 돕는다는 건 선택받은 인간밖에 못하는 거라고 무이치로에게 다그쳤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아빠와 같이 헛된 개죽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아마니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며 유이치로가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자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형제의 사이는 아마네가 계속 찾아오자 유이치로가 물을 끼얹으려 했을 때 대판 싸운 뒤로는 서로 말도 안 섞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밤에도 매우 더웠기에 문을 열고 자고 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교코의 말에서 떠올렸던 혈귀가 공격해왔고 유이치로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혈귀는 어차피 너희 같은 가난한 나무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시한 목숨이라며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였죠. 이때 무이치로는 눈앞이 새빨개져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폐 밑바닥에서 분출되어 쏟아질 것 같은 격렬한 분노와 함께 엄청난 포효를 쏟아냈습니다. 그 후로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혈귀는 다 죽어가고 있었죠. 곧 동이 트자 혈귀는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무이치로는 지친 몸을 이끌고 유이치로에게 향했습니다. 납처럼 무거워진 몸을 이끌고 집 앞에 이르러서는 기어서 겨우 유이치로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었죠. 무이치로는 형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유이치로는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존재할지도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신에게
힘겹게 입을 떼며 빌고 있었죠. 무이치로는 눈물을 보이며 유이치로를 향해 다가갔고 유이치로가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부디 제 동생만은 살려달라. 동생은 저와 달리 마음씨 착한 아이다. 남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걸 제가 방해했으니 죄인은 자신이다. 천벌을 내리시겠다면 자신한테만 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이치로가 아는 무이치로의 진짜 뜻을 말했습니다. 무이치로의 무는 무능의 무가 아닌 무한의 무라고 말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무한한 힘을 낼 수 있는 선택받은 인간. 무이치로는 겨우 형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으나 유이치로는 결국 점점 무거워지는 눈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유이치로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을 통해 유이치로가 무이치로를 모질게 대했던 이유가 밝혀지죠.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신령님도 부처님도 결국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유이치로는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무이치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하가네즈카의 오두막에서는 교코가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가네즈카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칼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에 교코는 카나모리의 목숨으로 협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코는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을 느끼고 항아리를 통해 피합니다. 칼날의 주인은 무이치로였고 교코는 그가 어떻게 수옥발에서 빠져나왔는지 의문이었으나 이내 무이치로를 여태 의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그만큼 자신이 집중하고 있었던 뜻이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교코는 무이치로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탄지로처럼 무이치로가 단점을 발현했기 때문이었죠. 과거의 기억을 되찾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점을 발현한 무이치로. 교코는 그가 무잔에게 들은 탄지로와 비슷한 반점을 가졌다는 것에 더욱이 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도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튀어나온 것에 아까보다 더욱 빠른 동작으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에 당황합니다. 무이치로는 곧 교코에게 쏜살같이 튀어나갔고 교코는 이를 문어단지 지옥으로 응수합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칼을 휘둘렀으나 문어살의 탄력 때문에 칼이 부러졌고 이와 동시에 부풀어 오른 문어다리의 여파로 하가네즈카의 오두막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가네즈카는 그 충격에 튕겨나갔으나 그는 곧바로 숯을 들어 다시 칼을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코는 그 모습에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고 먼저 줄을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죠. 무이치로와 카나모리는 문어다리에 묶여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교코는 이전에 건성으로 상대했으나 이번에는 확실하게 흡수하겠다며 만전의 상태로 임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무이치로는 전에 뵐 수 없었던 문어다리를 베어내고 빠져나왔죠. 교코는 그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고 무이치로는 카나모리에게 말합니다. 날 위해 칼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카나모리씨. 이에 카나모리는 눈물을 보이며 자신은 첫 번째 도공이 남긴 문서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하자 무이치로는 자신의 첫 도공이자 심장병으로 죽게 된 테츠이도와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테츠이도는 무이치로가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불안감이 얼마나 클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여유가 없을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이치로의 피를 토하는 듯한 노력을 그가 사용한 칼을 통해 대장장이로서 읽을 수 있었고 가슴 아파했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는 목숨을 아까워할 나이는 아니지만 무이치로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었고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떠올린 무이치로는 칼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고 교코에게 나아가며 생각합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괜찮아. 그와 동시에 안개의 호흡 제5형 안개 구름 바다를 사용하여 문어다리를 전부 잘라냈고 곧 그의 칼날이 교코에게 향합니다. 이에 교코는 항아리를 통해 나무 위로 올라갔고 무이치로가 재빠르긴 하지만 항아리의 고속이동은 못 따라잡겠냐고 말하며 자신이 무이치로보다 스피드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무이치로의 특기는 고속이동이었습니다. 이미 무이치로는 교코의 목을 얕긴 하지만 베었었고 교코는 그 감각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이치로가 다음은 진짜로 베겠다 선언하자 교코는 이전보다 강해진 무이치로의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고 여유를 부리던 이전의 모습과 다르게 사뭇 진지한 표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의 본격적인 아가리 파이팅이 시작됩니다. 무이치로는 깔보지 만한 교코의 말에 딱히 깔보지는 않지만 몸 상태가 몹시 좋은 느낌을 받아 교코의 목을 베어 죽일 수 있으리란 확신이 있었고 교코는 무이치로를 10년 남짓 정도밖에 못 산 애송이 취급을 하였죠. 이에 무이치로는 교코의 생김새와 말투가 너무 불쾌하다며 바라쳤는데
교코는 자신의 아름다운 기품, 우아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교양머리가 없는 가난뱅이이기 때문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아가리 파이팅 도발이 이어지고 이 승자는 무이치로였습니다. 바로 교코의 항아리가 좌우대칭이 이상하다며 더럽게 몸 만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교코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분노합니다. 사실 교코가 자신의 항아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그의 항아리는 예뻐서 비싸게 팔렸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잔의 마음에 들기도 했기 때문이죠. 분노한 교코는 자신의 몸에 달린 여러 개의 팔에 다수의 항아리를 꺼냈고 곧 혈기술 1만 활공점어를 사용합니다. 1만 마리의 물고기가 상대의 뼈를 남김없이 씹어 먹어버리는 광범위한 기술이었죠. 무이치로는 이를 안개의 호흡 제6형 달의 하소로 발아냈는데 교코는 무이치로의 속도와 공격 범위를 보고 물고기를 전부 베어낸 것에 당황했으나 이 혈기술의 무서움은 물고기를 베어내도 그 체에게는 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로도 흡수되는 독이었기에 교코는 뒤집었으면 끝장나리라 생각했죠. 그러나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 제3형 하산의 물보라를 사용하여 회전으로 전부 튕겨냈고 이어서 교코의 목을 베었습니다. 교코는 이를 탈피하는 것으로 죽음을 면했고 다시 나무 위로 도망갔죠. 그리고 곧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코는 자칭 예술가답게 자신의 몸 또한 개조하고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이는 건 무이치로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을 본 무이치로의 반응은 무미건조했기에 무시받은 느낌을 받은 교코는 무이치로를 향해 분노의 주먹을 날립니다. 무이치로가 이를 피하자 교코의 주먹은 지면을 강타했고 곧 그 주변에는 물고기들이 가득 생겨났습니다. 무이치로는 주먹을 모두 피하지는 못했는지 대원복이 찢어졌고 찢어진 대원복은 물고기로 변했습니다. 교코는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물고기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무이치로에게 자신의 힘과 속도, 육체의 유연함과 강인한 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무이치로는 아무리 대단한 공격도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죠. 그만큼 무이치로는 자신의 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만 알면 망설임도 주저함도 초조함도 사라지고 자신이 내리치는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혈기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무이치로의 확고한 자기 자신이란 혈기를 향한 끝없는 분노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의 몸에 구더기가 들끓으며 썩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분노. 기억을 잃었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분노.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 분노였죠. 그렇기에 그는 기억을 잃어서도 피를 토할 만큼 단련하고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혈기를 멸하기 위해, 놈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그때 교코는 자신의 화려한 본실력을 보여주겠다 소리쳤고 혈기술 진살어린을 사용합니다. 비늘 덕에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선보이며 무이치로를 압박했고 그의 뒤를 잡아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무이치로는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을 사용합니다. 교코는 계속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이치로가 느리다며 공격했으나 공격에 맞은 무이치로는 신기루와 같이 사라졌고 이런 반복이 얼마나 지났을까 교코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에 휩싸여 있는 듯한 느낌을 말이죠. 그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교코에게 무이치로가 말해왔습니다. 무이치로 또한 여태껏 전력으로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와 함께 교코의 목을 무이치로가 베어냅니다. 안개의 호흡 제7형 몽롱. 동작에 대폭의 완급을 줘서 적을 교란, 모습을 드러낼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고 모습을 숨길 때는 눈 깜짝할 사이 그 최고 속도는 상여노인 교코를 능가했습니다. 교코는 자신의 목이 베어졌는지도 모른 채 천지가 거꾸로 뒤집혔다고 느꼈고 무이치로가 모습을 드러낸 것에 얼른 처리하고 무잔에게 보고하고자 하였으나 곧 자신의 머리가 대굴대굴 굴러떨어지자 자신의 목이 잘렸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기둥이라고는 하나 어린애 한 명에게 성현의 혈기가 솔로키를 따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틀림없는 이상사태였습니다. 교코는 이것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선택받은 뛰어난 생물인 자신이 역겨운 하등생물인 인간에게 당했다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너희 100명의 목숨보다 자신의 가치가 더 있다며 인간은 약하고 태어나선 그저 늙어가기만 할 뿐인 시시하고 하찮은 목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무이치로를 습격했던 혈귀 또한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러나 무이치로의 승리는 인간은 약하고 하찮은 존재일지도 모르나 서로 돕고 노력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코테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카나모리가 벼른 칼이 없었더라면, 애초에 무이치로가 코테츠를 돕지 않았더라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었다면 무이치로가 승리할 수는 없었을 테죠. 인간을 얕잡아본 교코의 완패였습니다.
무이치로는 불평하는 교코의 머리를 베며 이제 됐으니 얼른 지옥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카나모리가 무이치로를 향해 다가왔고 무이치로는 자신은 괜찮다며 자신은 탄지로가 있는 쪽으로 가볼 테니 카나모리는 코테츠가 있는 대로 가달라고 말했는데 무이치로는 이미 한계를 넘었기에 곧 거품을 불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카나모리는 크게 놀라 허둥지둥대며 하가네즈카를 불렀으나 하가네즈카는 이런 와중에도 칼을 벼들고 있었고 거품이 기도를 막아 무이치로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나타난 코테츠가 옆으로 돌려 눕혀 놓으라고 말했죠. 카나모리는 그가 망령인 줄 알았으나 사실 새로운 칼에 달기 위해 탄지로로부터 받은 랭고쿠 큐주르의 날밑을 품속에 넣어 놓았기에 그게 방패가 되어 코테츠를 보호해준 것이었죠. 무이치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로서 함께 노력하자 말해준 큐주르의 모습을 떠올린 뒤 눈물을 보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죠. 과거 그의 죽음을 까마귀로부터 들었을 때와 현재의 무이치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코테츠도 무사히 남을 도운 일이 결국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상현을 쓰러뜨리며 모두 잘 풀린 이 상황. 그때 무이치로는 다 잘됐지 않냐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곧 어머니와 유이치로도 무이치로에게 나타났고 유이치로는 무이치로에게 다가가 애 많이 썼다며 격려해 주었죠. 남을 도운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결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힘을 발휘하여 상현의 교코를 단독으로 쓰러뜨린 무이치로. 그러나 큰 싸움의 여파로 무이치로가 몸을 당장 움직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목을 베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과 달리 탄지로 일행은 조아쿠텐의 몽룡에 도전하고 있었고 몽룡에게서 벗어나야만 본체를 찾을 수 있는 상황에 탄지로는 상대를 분석해봅니다. 몽룡의 머리는 5개, 늘어나는 범위는 대략 66척. 그 사실을 알아낸 뒤 히노카미카구라 푸른 비단 하늘을 사용하려 했으나 몽룡은 우로기가 사용하던 음파 공격을 탄지로에게 사용합니다. 뜻밖의 공격에 당한 탄지로는 큰 충격을 받고 고막이 터져 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틈도 없이 몽룡이 공격해왔고 탄지로는 가까스로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몽룡은 히노에락 혈귀의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죠. 조아쿠텐은 탄지로가 호흡할 새도 없이 몰아붙였기에 동작 예지로 공격이 날아올 방향을 알 수 있어도 숨이 연결되지 않아 점점 대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죠. 탄지로는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려고 했는지 몽룡의 범위 66척을 벗어났으나 이내 몽룡은 길이를 늘려 탄지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네즈코와 게냐도 몽룡에 붙잡혀 옴짝달싹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용이 탄지로의 몸을 짓누르기 시작하자 탄지로는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몽룡의 몸이 단숨에 산산조각으로 베어졌는데 저 괴물은 뭐냐며 깨악 비명을 지르는 하이텐션의 칼로지 미츠리가 등장한 것이었죠. 미츠리는 그동안 애 많이 썼다며 탄지로를 격려했고 이제 쉬고 있으라는 말과 함께 조아쿠텐의 앞에 나섭니다. 무엇이 급한지 조아쿠텐에 대한 정보를 건네려는 탄지로의 말을 뒤로 한 채 말이죠. 미츠리는 조아쿠텐에게 네즈코와 게냐를 돌려달라고 말했으나 조아쿠텐은 닥쳐 이 망할 계집이라고 답하며 쌍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명령해도 되는 건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라는 무전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말이죠. 자신의 남동생뻘 되는 어려 보이는 자에게 막말을 들은 미츠리는 큰 충격을 받았고 부들부들 떨어댑니다. 그리고 혈귀는 실제 나이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떠올리는 사이 몽룡의 광명 뇌살이 미츠리에게 향합니다. 이에 탄지로는 미츠리를 걱정했으나 여기서 보여주는 주의 품격, 미츠리는 사랑의 호흡 제3형 사랑 고양이 소나기를 사용하여 공격 자체를 배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탄지로는 미츠리의 실력에 감탄했고 조아쿠텐의 표정엔 경계심이 드러났죠. 대장장이 마을의 주장 페친이 만든 칼로지 미츠리의 몹시 얇고 유연한 연검, 강력하게 휘어지는 칼에 여성 신체 특유의 연한 근육, 관절의 넓은 가동력이 더해져 그 기술의 속도는 우즈이 텐겔에 능가했습니다. 자칫 자기 자신도 도륙낼 수 있기에 오로지 그녀만이 쓸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조아쿠텐은 더욱 속도를 높여 공격했으나 미츠리는 사랑의 호흡을 사용하며 잘 따라갔고 이에 조아쿠텐은 큰 기술을 꺼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혈기술 무간업수, 대량의 몽룡을 만들어내 공격했죠. 광범위한 혈기술에 미츠리는 순간 당황했으나 사랑의 호흡 제5형, 흔들리는 연정, 헝클어진 손톱으로 받아쳤고 이어서 조아쿠텐에게 접근해 그녀의 칼날이 조아쿠텐의 목을 휘감아 베어내려고 했을 때 조아쿠텐은 음파를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츠리는 몸만 빌면 괜찮으리라 생각했죠. 그때 탄지로가 그것이 본체가 아니라고 외치자 미츠리는 자신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그 순간 조아쿠텐의 광학명파가 장렬합니다.
이에 미츠리는 털썩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 모습에 조아쿠테는 놀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광학면파를 정면으로 맞고도 육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조아쿠테는 미츠리가 공격에 당하기 직전 온몸의 근육을 수축해 방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견뎌낼 수 있는 공격의 위력이 아니었죠. 그리고 곧 조아쿠테는 미츠리가 일반인보다 근육의 밀도가 높은 특이 체질이란 것을 눈치챘습니다. 제일 좋은 고기를 먹는 건 힘으로 짓게 되기에 조아쿠테는 미츠리를 끝장낸 뒤 잡아먹을 생각이었고, 이어서 그의 주먹이 미츠리에게 향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2년 전 17세의 미츠리는 남들과는 다른 괴력, 식욕, 머리색 때문에 맞선이 깨졌습니다. 특이 체질인 그녀는 근육의 밀도가 일반인의 10배여서 겉으로 보이는 팔이 실제 근력량으로 따지자면 우주의 탱겐처럼 우락부락했죠. 미츠리는 한 살 2개월 때 15kg을 들어 올리기도 했고, 근육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높은 것인지 씨름 선수 3사람보다도 많이 먹었습니다. 맞선이 깨진 뒤 미츠리는 이런 사실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머리색은 까맣게 물들이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힘도 약한 척했죠. 그렇게 하자 미츠리와 결혼하고 싶은 사내가 나타났으나 미츠리는 자기 자신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자신을 속이는 것에 현타가 왔고,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줄 곳은 없는지 자신의 힘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그와 함께 미츠리는 주마등에서 깨어났는데 탄지로 일행이 몸을 날려 미츠리를 구해냈습니다. 곧바로 조아쿠텐의 다음 공격이 이어질 것이기에 탄지로 일행은 미츠리를 들쳐내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탄지로는 말합니다. 미츠리가 제일 가능성 있는 희망의 빛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때 조아쿠텐의 번개가 탄지로 일행에게 향했는데 조아쿠텐은 실수로 마법의 주문을 외쳤기에 그들은 무사했습니다. 미츠리가 부활해 그의 공격을 막아낸 것이죠. 그녀는 괴인 취급당하던 이전과 다르게 자신이 희망의 빛이란 탄지로의 말에서 귀살대는 자신의 소중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자각했고, 그런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기 위해 전력으로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립니다. 귀살대에 들어와 탄지로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준 사람들을. 우부야시키 카가야는 미츠리의 특별함을 신에게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를 욕하는 이들은 다들 그녀의 재능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것뿐이라며 다독여 주었죠. 귀살대에 들어온 직후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미츠리는 튼튼하게 낳아준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귀살대에선 다들 그녀를 인정해 주었고, 그녀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긴 줄무늬 양말도 선물해주고 자신의 엄청난 식욕을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이구로 오바나이도 있었죠. 미츠리는 주가 되어서도 최근까지 여자인데도 이렇게 강해도 되는 건지 인간이 아닌 것 같다고 뒷소리 듣진 않을까 겁이 나서 힘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그만두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탄지로에게 자신이 희망의 빛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탄지로 일행에게 여기는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고, 몽룡을 상대하며 심박수와 피해 순환을 좀 더 높입니다. 좀 더 빠르고 강하게. 미츠리가 조아쿠텐을 막아주는 동안 탄지로 일행은 혈기의 본체를 찾으러 향했는데 이를 눈치챈 조아쿠텐이 방해했으나 미츠리가 막아냈습니다. 이전보다 미츠리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진 것에 조아쿠텐은 드물게 당황한 표정을 드러냈고, 도대체 무엇 한 건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몸에는 혈기의 문양과 비슷한 반점이 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탄지로 일행에게 향하는 몽룡을 순식간에 베어냈고 조아쿠텐은 그 모습에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체력은 반드시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미츠리가 조아쿠텐을 막아내는 사이 탄지로 일행은 본체가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본체를 감싼 나무가 거세게 저항했기에 칼을 휘두를 수 없는 상태였죠. 이에 게냐는 나무를 물어뜯어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나즈가와 게냐는 혈귀를 잡아먹음으로써 혈귀로 변해 재생력과 근력을 높일 수 있는 특이 체질이었던 것이죠. 신체 능력도 낮고 호흡도 쓸 줄 모르는 게냐가 주가 되기 위해 동원한 고육책이었습니다. 이렇게 탄지로는 후각, 제니치는 청각, 이노스케는 촉각, 게냐는 미각, 오감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게냐는 나무를 먹어치워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으나 본체를 배나는 탄지로를 나무 채찍이 방해했습니다. 이때 네즈코가 포켓을 사용해 불태웠고, 탄지로는 히노카미 카고라를 사용해 본체를 감싼 나무를 베어냈죠. 그러나 본체는 이미 그곳에 없었고 주위를 둘러보자 도망치고 있는 한탱구를 발견합니다. 탄지로는 한탱구를 향해 책임을 피해 도망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이어서 이제껏 저지른 죄, 그 모든 책임을 기필코 지게 만들 거라며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에 한탱구는 과거 자신에게 일구이연하는 거짓말쟁이라며 탄지로와 같이 똑같은 말을 했던 한 사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자신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거짓말 따윈 한 적 없는 선량한 약자라며 스스로를 동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분노한 게냐가 한탱구를 향해 나무를 뽑아 던졌습니다. 이에 잠시 멈춘 한탱구에게 네즈코가 달려들었으나 한탱구의 발은 더럽게 빨라 따라잡기 힘든 상황이었죠. 탄지로는 한탱구가 동이 트기 전 미츠리가 쓰러질 때까지 도망만 다닌 속셈임을 눈치채고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으나 한탱구의 몽룡에 당한 다리 부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니츠가 번개의 호흡에 대해 말해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리에 의식을 집중해 근육 섬유 한 올 한 올, 혈관 한 줄 한 줄까지 공기를 퍼뜨린다. 지구로가 제니츠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전집중 호흡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에 탄지로는 다리에 힘을 모으고 또 모아 단숨에 폭발시킵니다. 마치 공기를 가르는 천둥처럼. 폭발적으로 튀어나간 탄지로는 한쪽 다리만으로도 한탱구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곧 그의 폭혈도가 한탱구의 목을 파고듭니다. 그러자 한탱구는 자신이 불쌍하지 않냐며 엄청나게 거대하게 변해 오히려 탄지로를 위협했고 약자 좀 괴롭히지 말라며 거대한 손으로 탄지로의 머리를 뭉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게냐가 나타나 그것을 저지한 뒤 내 놈의 논리는 틀렸다고 소리쳤죠. 그러는 사이 한탱구는 음파 공격을 준비했고 이때 네즈코가 나타나 폭탄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게냐가 한탱구의 팔을 뜯어내자 그 충격으로 한탱구와 함께 탄지로와 네즈코는 절벽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데 탄지로는 나무에 걸려 무사할 수 있었죠. 한탱구는 목에 탄지로의 칼이 달린 채로 도망치며 조아쿠텐이 힘을 과용하고 있기에 재생이 더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에서 인간의 기운을 느끼고 인간의 피와 살을 보충하려고 했죠. 그때 탄지로는 지옥 끝까지 도망쳐도 쫓아가서 목을 베겠다는 각오를 보였는데 이에 한탱구는 오싹한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나 한탱구는 혈귀인 네즈코만 방해될 뿐 탄지로의 칼이 자신의 목을 베지 못했기에 큰 위협이 되지 않으리라 판단했고 일단 인간을 잡아먹어 힘을 보충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탄지로는 칼도 없이 히노카미 카구라 병력의 썸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칼에 탄지로는 깜짝 놀랍니다. 하가네즈카가 아직 못 다벼는 칼을 무이치로가 던진 것이었죠. 곧 해가 뜨기 직전이기 때문에 도망치기 전에 목을 벨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탄지로는 그 칼을 집어들어 단숨에 쳐고 나갔고 이전에 베지 못한 한탱구의 목을 원무일섬으로 베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해 반점을 발현한 미츠리의 활약과 적절한 타이밍에 칼을 건네준 무이치로의 도움 그리고 과거 제니츠가 말해준 진정한 전집중 호흡을 떠올려 히노카미 카구라 원무일섬을 사용해 한탱구의 목을 베는 것에 성공한 탄지로. 자신이 탄지로에게 해주었던 말이 도움이 된 것을 아는지 모를 제니츠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마시던 차에 차 줄기가 2개나 선 것에 오늘 무척이나 좋은 일이 있겠다며 촐랑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탱구의 목을 벤 탄지로는 이미 동이 트기 시작했기에 네즈코에게 향하며 도망치라고 말하려고 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히노카미 카구라를 남발했기 때문인지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심하게 기침을 토해냅니다. 그러나 얼른 도망치길 바라는 탄지로의 마음과 다르게 오히려 네즈코는 탄지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죠. 네즈코의 눈에는 탄지로의 뒤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한탱구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탄지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네즈코에게 그늘이 생길 곳으로 어서 도망치라고 말했죠. 그때 네즈코는 다급하게 손가락으로 탄지로의 뒤쪽 너머를 가리켰고 탄지로는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는데 그는 목이 베인 채로 마을 사람들에게 향하는 한탱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탄지로는 자신이 베어낸 한탱구의 머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혀에 적힌 문자는 본체에 적힌 겁이 아닌 한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서둘러 한탱구를 막으려고 했으나 그때 태양빛이 엄습해왔고 곧 네즈코의 피부는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네즈코의 소리에 탄지로는 깜짝 놀라 한탱구에게 향하던 발걸음을 멈췄고 얼른 네즈코를 감싸며 몸을 작게 줄이라고 말해 햇빛에 닿는 면적을 줄였으나 곧 마을 사람들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이에 탄지로는 네즈코를 햇빛으로부터 감싼 자신 대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벼랑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한탱구 또한 태양빛에 사라지게 될 것이었으나 그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한탱구에게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현재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탄지로뿐이었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할지 이대로 태양빛에서 네즈코를 감싸야 할지 갈등에 빠진 탄지로는 어떤 결단을 내리기 어려워했죠. 그때 네즈코는 탄지로를 발로 걷어차 한탱구가 있는 방향으로 보냈고 햇빛에 노출된 네즈코는 그대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탄지로를 향해 네즈코는 미소를 지어 보였죠. 우로코다케 사콘지가 네즈코에게 걸어둔 암시. 그것은 인간은 모두 가족이며 인간을 혈기로부터 지키라는 것. 인간을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네즈코에게 있어 가족이란 자신 목숨보다 우선하여 지켜야 할 존재였던 것입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의 미소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는지 서둘러 자세를 고쳐잡았고 눈물을 보이며 한텐구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한텐구의 본체를 찾을 방법을 생각했죠. 그것은 냄새로 그 형태와 색깔을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텐구가 혈귀의 몸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좀 더 선명하게 그 위치를 찾아내자 이내 혈귀의 몸이 투명하게 보이게 되어 심장 속에 있는 본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이번에야말로 끝이라고 생각하며 기겁자이자 악귀인 한텐구에게 향했고 마을 사람들을 붙잡은 혈귀의 팔을 베어낸 뒤 소리칩니다. 그 목숨으로 죗값을 치러라. 탄지로의 그 말을 듣고 한텐구는 인간이었던 시절의 주마등을 보게 됩니다. 한텐구는 질이 안 좋은 남자에게 부딪혔을 때 눈이 안 보이는 척했더니 눈 감아준 것과 여러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고 도둑질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텐구는 여러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어떤 사람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은인의 재물을 몰래 조금씩 훔쳤고 이를 다른 맹인이 알게 되어 관청에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한텐구는 그를 칼로 찔러 죽였고 관청에 불려가게 되었죠. 자신의 죄를 묻는 관리에게 자신은 맹인이기에 도둑질과 살인을 일삼을 수 없다고 변명했으나 관리는 그가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한텐구는 스스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손이 멋대로 움직인 것뿐이라며 핑계를 댔죠. 그러자 화가 난 관리는 손이 잘못했으니 그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호통을 쳤고 형벌로 사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게 된 한텐구에게 키부츠지 무잔이 찾아와 혈귀로 만들어버렸고 한텐구는 관리를 찾아가 죽이려고 했죠. 그때 관리는 한텐구에게 말합니다. 이놈이 뭐라 변명해도 악행을 저지른 사실은 변치 않고 자신의 입을 막아봤자 그 더러운 목숨으로 죗값을 치를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말이었죠. 이와 함께 탄지로의 뜨거운 팽날이 그의 목을 베어냈고 한텐구는 소멸하게 됩니다. 현실에선 죽음으로 죗값을 치렀으나 그에겐 다소 약한 죗값. 그러나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그는 영원토록 죗값을 치르게 되겠죠. 혈귀인 네즈코의 상황과 대비되는 동이 튼 푸른 하늘 아래 탄지로는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음에도 네즈코의 희생이 뒤따랐기에 탄지로는 흐느끼며 슬픔에 잠겨 있었죠. 지금쯤 햇빛에 네즈코가 타들어가 뼈도 남지 않았으리라 생각한 그때 대장장이는 탄지로를 불렀고 손가락으로 어느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탄지로는 그곳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엔 멀쩡한 상태로 서 있는 네즈코가 있었죠.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탄지로는 그대로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에게 네즈코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녕이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그때 탄지로는 타마요가 전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타마요의 편지는 탄지로가 보낸 12개월의 피와 네즈코의 피를 제공해준 것에 고맙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탄지로의 노력 덕분에 타마요의 연구 성과는 진전이 있었고 예전 아사쿠사에서 무잔이 혈귀로 만들어 놓은 남성은 자아를 되찾아 무잔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소량의 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어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네즈코의 피의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네즈코의 피는 단기간 성분이 몇 번이고 계속 변화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타마요는 자신이 생각한 한 가지 추측을 말했습니다. 네즈코가 여전히 자아를 되찾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상태에 놓여있는 이유는 필시 네즈코 안에는 자아를 되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죠. 그리고 자신의 결론을 말했습니다. 네즈코는 가까운 시일 내에 태양을 극복할 것 같다는 결론을 말이죠. 탄지로는 네즈코가 태양을 극복하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인간으로 돌아온 것인가 싶었으나 눈도 송곳니도 그대로였기에 아직 인간으로 돌아온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와 고마움을 표했고 탄지로는 네즈코가 먼지가 되어 사라지지 않은 것에 그동안 북받쳤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네즈코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네즈코의 무사를 축하해 주었고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탄지로는 네즈코가 무사한 것에 그동안 쌓은 피로가 몰려왔는지 털썩 쓰러졌고 조아쿠텐과의 싸움에서 슬슬 한계에 몰려 죽겠다고 생각한 미츠리는 자신에게 향하던 몽룡과 조아쿠텐이 소멸하는 모습에 탄지로가 본체의 목을 베는 것에 성공했다는 것을 느끼고 크게 기뻐합니다. 네즈코도 무사하고 상현을 쓰러뜨려 모두가 기뻐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기뻐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는 어린아이로 의태 중인 키부츠지 무잔이었습니다. 무잔은 드디어 태양을 극복한 자가 나타났다며 처음으로 자신의 부하 혈귀인 한텐구를 칭찬합니다.
한탱구의 죽음은 무잔의 입장에선 쓸모있는 죽음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양어머니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푸른 피아나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그가 아이로 있는 이유는 태양을 극복할 약을 만드는 장소의 확보를 위해서였고, 기생의 모습을 한 여성을 한 이유는 푸른 피아나의 정보 수집, 남성의 모습을 한 이유는 기생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의 정보 수집 및 자금 확보, 늘려놓기도 싫은 동족 혈기를 만들어 온 이유와 11귀환과 같은 능력이 높은 집단을 만들어낸 이유 또한 그 중에서 태양을 극복하는 자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잔이 1000년 동안 갈구해온 목적, 바로 태양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극복한 선택받은 자가 나타난 지금 네즈코를 잡아먹어 수용하면 무잔은 그 수관을 이룰 수 있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잔이 혈귀 시조가 되었던 과거가 밝혀집니다. 기부츠지 무잔을 혈귀로 만든 것은 헤이안 시대의 선량한 의사였습니다. 무잔은 병을 앓고 있어 20살이 되기 전 죽을 운명이었고, 의사는 조금이라도 오래 살려보려고 고심해서 약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그러나 병세가 악화되자 성인한 무잔은 의사를 살해했죠. 얼마 뒤 의사의 약이 효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무잔은 강인한 육체를 손에 넣은 듯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햇빛 아래서 걸어다닐 수 없다는 것, 햇빛에 닿으면 죽는다는 걸 본능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피와 살이 필요한 건 사람을 죽이면 해결되기에 무잔에겐 큰 문제는 아니었으나 낮 동안의 행동이 제한되는 것은 굴욕적이라 느껴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그는 햇빛에도 죽지 않는 완전체의 몸이 되고 싶어 의사가 만든 약의 조합을 살펴보았으나 푸른 피어나라는 약을 만드는 방법은 알 수 없었고, 그것이 실제로 사용된 꽃인가 싶어 찾아 헤맸으나 푸른 피아나가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배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있던 건 이미 죽인 의사뿐이었고, 일본 전역 어디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잔은 완벽한 불사신이 되기 위해 푸른 피아나와 태양을 극복할 수 있는 체질을 가진 자를 찾아내는 일, 이 두 가지를 가장 우선시해왔고, 태양을 극복한 네즈코의 존재를 무잔이 알게 된 지금 이것은 네즈코를 둘러싼 예전보다 더욱 치열하고 큰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서로 괜찮은지 안부를 묻고 있었고, 탄지로는 무이치로가 칼을 던져준 것에 고맙다고 말합니다. 무이치로 또한 탄지로에게 고맙다고 말했죠. 그것은 탄지로가 자신의 기억을 되찾게 해줄 카가야가 말한 작은 계기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것을 모르기에 어리둥절했고, 무이치로가 네즈코에 관해 묻는 사이 저 멀리서 미츠리가 쏜살같이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미츠리가 상현을 쓰러뜨리고 마을을 구해낸 것에 다같이 이겼다며, 그리고 모두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보이는 것으로 귀멸의 칼날 2기 활락의 거리 편의 마지막과 오버랩되며 귀멸의 칼날 3기 대장장이 마을 에피소드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멸의 칼날 3기 대장장이 마을 편이 끝났습니다. 이번 3기에서는 앞으로 써내려갈 스토리 라인을 위해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한 에피소드에 여러 인물과 상현이 2만이나 등장하고 여러 장소에서 싸우다 보니 정신없다, 복잡하다는 평이 종종 올라오는 에피소드입니다. 하지만 애니화가 되었을 때 2기 활락의 거리 편을 예로 든다면 유포터블이 어느 정도 배치를 손봐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에피소드보다 액션씬도 많고 전투씬도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포터블의 화려한 액션을 빠르게 볼 수 있는 애니화가 된다면 오히려 조화가 될 수 있는 대장장이 마을편의 특징일 것 같기에 매우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전투씬의 퀄리티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힘 빡 주고 달린 1기와 무한열차와 다르게 활락의 거리 편은 힘 조절이 들어간 것이 보였죠. 그래도 두 기둥의 전투씬과 탄지로의 햇무리의용 전무만 잘 살려준다면 대장장이 에피소드도 성황리에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 이번 에피소드의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귀멸의 칼날 전체 에피소드에서 차지하는 이번 대장장이 마을편의 큰 사건 3가지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기둥들의 반전 발현입니다. 앞서 활락의 거리 편에서 탄지로 일행과 텐겐이 힘을 합쳐 겨우 상현의 말단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아니 그럼 앞으로 다른 상현을 어떻게 쓰러뜨려야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죠. 그러나 기둥이 반점을 발현하고 무이치로가 상현 혈기를 단독으로 쓰러뜨리면서 상현과 귀살대 간의 파워 밸런스가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후에 혈귀와 귀살대 간의 처절한 싸움을 위한 밑바탕이 완성되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반점의 비밀 또한 남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네즈코의 태양 극복이 될 수 있겠네요. 네즈코의 태양 극복으로 무잔의 목적이 밝혀지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육악편 1화를 보면 알 수 있듯
무잔이 규사할 때의 선멸보다 우선하던 것이 태양 극복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토록 원하던 태양의 내성이 있는 네즈코의 존재를 알게 된 지금 무잔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상되는 바이죠. 네즈코의 태양 극복은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하기 위한 주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탄지로가 요리이치 영식에 숨겨진 전국시대 무사가 사용하던 칼을 얻는 것인데요. 기억의 유전을 통해서 탄지로는 과거 검객의 정체에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고 세키도가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과거의 검객과 같은 혁도를 만들어낸 탄지로의 대사를 통해 탄지로는 요리이치의 계승자로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거 검객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죠. 솔직히 귀멸의 칼날은 탄지로가 주인공이지만 모든 스토리의 떡밥은 과거 검객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것으로 맞춰져 있기에 그가 사용하던 칼을 탄지로가 얻는 것이 이번 에피소드의 중요 사건이 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대장장이 마을 에피소드에 녹아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말 그대로 간단하게입니다. 왜냐면 아직 3기 방영이 남아있잖아요. 모든 내용을 미리 리뷰하면 그때 가서 뭐해요. 그럼 귀멸의 칼날 3기 방영을 이 영상으로 기다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